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살짝 늦었어요. 저녁 8시 13분인데요. 매크로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연준 희망 고문한다. 파월 2.5% 중립금리 발언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소식이죠. 2.5% 중립금리이다.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에 육박한다. 더불어 PC, 그런 PC까지 해서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그런데 고작 기준금리가 2.5%이냐?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전 재무장관이 반박을 한다는 거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 한번 볼까요? 현재 2.5%예요. 중립금리가 뭐죠? 엄밀히 말하면 좋게 명분은 뭐다? 인플레도 디플레도 없는 가장 안정적인 금리. 뒤에 진짜 이유는 금리의 고점을 바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2.5%가 다 왔다 금리가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연준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면서 긴축 사이클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이 말한 중립금리 도달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용시장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기를 시키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연준 생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뒤에 진짜 이유 첫 번째.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가 빠그러진다. 버텨내지를 못한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면 자산 시장이 같이 붕괴한다. 경제가 좋지 못하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것만큼. 자, 그 한계치에 다다랐다. 금리의 꼭대기에 거의 다 다달랐다는 부분이죠. 첫 번째. 그쵸? 두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바로 2.5%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9%가 넘어갔죠. 즉, 뭐죠? 실제 연준은 이미 인플레이션 잡기에 포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6.5%가 넘어가요. 돈 가치가 빠그러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를 9%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물가를 잡기 위해선. 그러면 금리가 9%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는. 1970년대에 금리 20% 이상. 바로 폴 볼커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였다. 그 시대는 2008년도 이전에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고요. 더불어 이제 모멘텀 FOMC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중립금리가 멈춰지기 위해서 바로 물가가 또한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사우디, 중동 얘네들의 움직임,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서 러시아와 같이 물가 상승들의 주범이죠. 얘네들의 움직임이 같이 연동된다. 즉 고점 대비 증시가 마이너스 36% 나스닥이 빠졌다. 그쵸? 이게 포인트였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죠. 연준은 증시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과 이런 코인 시장을 같이 모니터링 한다. 이 중에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를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움직일 뿐이다. 지난 24시간 거래량 순위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리플입니다. 자, 얘네가 삼형제. 얘네가 바로 대장이에요. 시장 흐름을 대표한다. 지금은 이더리움의 포우의 포스 전환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더불어 일부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펀더멘탈 되는 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펀더멘탈은 리플과 XRP이다. 다만 금융기관에 꽂히기 전까지 아직은 상승하면 안 되겠죠. 법정화폐의 종식과 CBDC의 많은 탄생들과 그리고 결제, 메타의 탄생들과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을 조금 더 빼앗아 와야 되고 인프라가 더 깔려야 되겠죠. 법정화폐 시스템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는 언제? 다음 달 10일 진행 전망. 자, 최근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이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첫 번째는 사실 SEC와의 리플과의 소송 종료이죠. 크립토와 블록체인 산업과 전반적인 모든 블록체인 산업의 규정을, 판을 깔아주는 첫 번째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따라오는 이더리움의 포우에스 포스 전환, 이 세 가지 중에 포스 전환이 먼저 이뤄질지, 다음 달 10일 날 진행이 전망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더불어 세계 증시 7월 반등,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제가 이런 기사를 가장 쓸데없이 보거든요. 사실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노벨상 경제학자들, 더불어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를 예측했던 롱텀 캐피탈, 이런 미국에서 노벨상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펀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정말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 또는 그런 두뇌들이 모였었는데 바로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로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시장은 사실 예측하는 게 아니다. 무슨 뜻으로 들으냐? 물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틀린다. 선수들은 시장이 커질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오는 시대에 거기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진 투자 대상에 그 투자 가치 대상이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갑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짤막하게. 떨어져 가격이. 시장이 빠그러져. 시장이 떨어져.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매월 적립식으로 월급을 모읍니다.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또 모아. 생각하지 말고. 또 모아. 또 모아. 올라가면. 내려가면 운이 좋으면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평단가가 맞춰져요. 자, 지금 500원이 넘어갔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럼 1000원을 기준으로 하자고요. 그쵸? 적게는 400원. 밑에는 300원대도 있겠죠? 계속 모아가. 평단가가 1000원으로 모으다 보면 대략 뭐 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쵸? 리플과 XRP의 큰 그림의 가격은 시가총액은 더 이상 목표 가격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600원, 700원이 평균 단가예요. 가격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다만 급등이 나와요. 이제 뭐 한 5천원, 만원 간다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이미 기차가 떠났다. 매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미 운명이 다 했다. 모든 투자 대상도 인연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다음번 인연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번 시그널을 기다리거나. 그게 핵심 투자의 원칙입니다. 진짜 선수들이 하는. 미국의 6월 PC 물가 6.8% 상승했다. 40년 만에 최대폭 기록 경신. 뉴욕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상승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에 다가가고 있다.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온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요 넥스트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다음번 부양책을 기다린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연준의 자산은 4조 5천억 달러, 9조 달러까지 늘었다. 찔끔 줄이고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반복되다 보면 통화 시스템은 바로 한계에 이르게 된다. 넥스트 통화 시스템은 바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이다. CBDC의 거액 결제, 도매, 금융기관 간 거액 결제용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바로 리플과 XRP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 누가? 연준과 ISO 2002 뒤에 연준이 있죠? 그리고 ECB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쵸? 왜? 제가 지난번 수없이 언급을 드렸죠.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 HSBC, IMF, 월드뱅크, BIS,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소프트뱅크, 사우디, 모든 글로벌 기득권, 이런 움직임에 큰 판을 그려가다 보면 다음번 시스템이 보이는 거죠. 더불어 소매용 CBDC와 스테이블코인, 스텔라와 기타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2025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의 목표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리플의 가격이 516원입니다. 자, 살짝 반등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매물대, 요 라인이죠? 이 라인 매물대는 돌파를 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안착을 하고 있어요. 요 다음번 매물대에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차트로도 보조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차트 분석은 보조적입니다. 중요한 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병합이 되어야 되며 진짜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한 기본적 분석, 매크로 이런 모본들 세상의 큰 패러다임을 그려나가면서 그리는 부분이 중요하다. 현재 이 단계적인 일봉상 매물대는 돌파하면서 다음번 매물대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저항대가 따라올 거예요. 자, 리플은 상승을 하고 기존 매물대에 안착을 하고 있다. 요 라인에.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나오고 당연히 얘도 새로운 매물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공간에는 매물대가 없었는데 새로운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기준. 그동안 저점으로 많이 빠지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가장 큰 낙폭이 있었죠.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중에서. 그리고 가장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반등이 셌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셋 중에서. 그리고 나서 현재 박스권에 있다. 중요한 건 딱 여기서도 기술적 지표가 참고할 만한 게 나오죠. 요 라인에 바로 매물대에 맞는다는 거죠. 왜? 여기까지 매물대 없이 그냥 밀렸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다가 강한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짤막한 박스권, 그리고 다시 상승, 그리고 어디 맞았죠? 바로 여기 매물대에 맞게 됩니다. 그쵸? 요 매물대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위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다. 요 저항대에 맞겠죠, 이제. 그래서 현재 이 라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무엇을 뜻하냐? 자, 코인 시장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다시 빠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평균 단가는 맞춰진다. 그 이유? 시장이 100배 이상 커진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4차 산업의 한 가지 심장의 중심이다. 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확신해 간다면 여유자금과 장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볼게요. 대한민국 종합주가 지수의 기준 코스피. 코스피와 삼성전자와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가 보이죠. 더불어 신흥국 증시의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이자 통화, 바로 현금 인출기이자 환율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후장대 산업, 글로벌 밸류체인 중에서 중후장대,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네 마리, 대만과 한국은 제조, 홍콩과 그리고 싱가포르는 금융,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고점 대비 대한민국 증시도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 바닥권 형성해서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언급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그러지는 동안에 바로 거래량도 빠그러졌다. 증시의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금융기관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로 금융기관들의 수도꼭지 대출이 잠가지게 되니까 개인들이 돈이 없죠.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급을 차단시켜 놓고 기득권은 모아갑니다. 늘 모아가요. 이럴 때 싸게 자기가 모아가고 싶은 투자 대상에.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때 달려들게 되죠. 1439를 찍고 3316까지 달 때 미친 듯이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영끌까지 끌어모으면서 달려옵니다. 기득권은 이때 물량을 또 넘기죠. 그리고 개인들은 다 털립니다. 이때 기득권들은 또 바닥에서 모아갑니다. 자, 많은 부분을 내포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여유자금.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 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서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부분에 볼륨이 전 분기 대비 900% 상승하는 엄청난 그런 펀더멘탈. 그래서 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증시의 씨가 자금이 말랐을 때 이 부분 참고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SEC 의장, 크립토 리더와의 만남 거부. XRP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가 공개를 했다. SEC는 규제 정책에 대해 디지털 자산업계 지도자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제 존 디튼 변호사는 SEC 의장이 작년에 암호화폐 회사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SEC 수석은 자신의 재산을 우선시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는 6만 9천 명 XRP 보유자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SEC의 의장, 의회와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핵심 플레이어를 만나는 대신에 자신의 돈 90%를 통제하는 회사와 약 7번 만난다. 즉, 자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회사는 7번 만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 의장이 현재 자산이 무려 1억 달러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억 달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억 1,3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는 위원회가 부적절해 보이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립토 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의 돈 대부분은 뱅가드 그룹에서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되었습니다. 자, 무려 1억 달러 이상이 뱅가드 그룹에서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그런 자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통제하는 회사는 약 7번을 만났다. 더불어 블록체인이나 또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런 부분 소송과 핵심 관련인 사항들은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많은 부분을 의미하는 내용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쵸?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자,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미국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시장과 같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다. 이러한 플랫폼은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지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뭔가 브레이크를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도 만들지 않고 브레이크부터 걸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못 가게 손발을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낑겨 있는 소비자가 가운데서 애써 피해만 입게 됩니다. 그쵸? CFTC와 SEC, 상원과 하원, 전 세계 제도 그런 부분들이 정착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한하게 SEC의 기득권을 확장하려는 그런 부분일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판이 짜여진다.